표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 있을 때 잠깐 대접받을 수 있어. 근데 고작 그겁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고작 그거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반짝 90도 인사 받으려고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봅시다. 이제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카리스마와 친화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정말 친화력을 휘어잡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식의 높고 낮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주머니가 동네에서 100명의 자기 처지랑 비슷한 사람 한 100명을 모았어요. 조직을. 100명을 조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을지로 있고 중구입니까? 을지로 있고 중구로 분류되나요? 중구의 거기 선거구의 구의원은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그 아주머니 노점에 와서 오뎅 먹고 인사드리고 명절 때는 꼭 인사하러 올 겁니다. 구의원 정도는. 그쵸? 왜? 100표 갖고 있으니까. 구의원 선거 100표? 무시무시한 표입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봅시다. 이 아주머니가 1000명을 조직했어요.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종교를 하나 창시하셔야 되는 혼자서 1000명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정도의 지도력이 아니 근데 상상이니까 우리가 상상이니까 1000명을 했다고 합시다. 그 아주머니가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급 지도력에 막 1000명, 2000명씩 조직했어요. 동네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동네 국회의원이 매일 올 겁니다. 그 국회의원 비서관들, 보좌관들은 매일 오뎅 먹어야 될 거예요. 떡볶이하고 저녁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아주머니가 조직했으면 본인이 그쵸. 본인이 출마해도 됩니다. 본인이 출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한 건데 민주주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피부 색깔이 뭐고 어떻든 뭐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성격이 개차반이던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 사람이 숫자만 조직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이상한 친화력과 카리스마로 하던 돈으로 해도 좋습니다. 숫자만 조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뭐에 가깝게 가게 만들어줍니까? 우리 사회 제가 말씀드렸죠. 합법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 정치 권력에 가깝게 가게 해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숫자만 조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혼자서 2000명, 3000명을 조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집단이 조직을 시작을 하죠. 조직화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조직입니다. 그게 정당입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게 정당이거든요. 어쨌든 정당론을 뭐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숫자만 조직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비밀을 누가 눈치를 챘을까요? 이 비밀을 숫자만 조직할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눈치를 챘죠. 어라 이상한데? 우리가 노예처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3살, 5살짜리 아이들도 굴뚝 청소를 위해서 아동노동에 동원되고 노예처럼 일하면서 죽어가던 노동자들이 어라 이거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숫자만 조직할 수 우리에게 투표권만 있다면 우린 숫자는 조직할 줄 아니까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이 되고 숫자는 조직할 수 있으니까 숫자만 조직하면 우리를 위해서 8시간제 노동도 할 수 있고 최저임금도 만들 수 있고 아동노동을 금지할 수도 있고 이 비밀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며 투쟁했고 투표권을 쟁취하고 처음으로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혼자서 뭐 1000명, 2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조직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죠. 그게 정당의 탄생입니다. 대중정당의 탄생입니다. 그 전에 정당이란 건 30명, 30명, 명사, 유명인 30명이 모인 게 정당이었어요. 근데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 돈을 십시일반하고 자기의 대표들을 국회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8시간제 노동을 만들고 최저임금법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물론 여전히 노동자들 힘들게 삽니다. 자본주의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낮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온 거죠. 우리가 5살짜리 아이들한테 노동을 시키진 않잖아요. 걔들한테 굴뚝 청소하라고 밀어넣지 않잖아요. 하루에 16시간씩 예를 들면 때려가면서 일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비밀을 노동자들이 눈치챈 거죠. 민주주의의 비밀을 눈치챈 겁니다. 누가 또 눈치를 챘을까요? 여성들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받는데 여성들이 그래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투쟁을 했죠.
1960년대 미국에서는 누가 이걸 눈치챘을까요? 흑인들이죠. 인종차별을 받다가 그러다 흑인들이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지도하에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결국 투표권을 쟁취해내고 흑인들이 1965년에 투표권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흑인들도 우리도 차별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복지를,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40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누가 나옵니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투표권도 없던 인종이었는데 민주주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한 사회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만 조직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불편합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하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죠. 왜? 아니 가서 어쨌든 저 사람도 한 편이니까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 참 못 배우고 무식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한 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권력이랑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독점 성향을 가지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민주주의가 싫다고 해서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대한민국에서 롯데라는 재벌 그룹의 회장 정도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호통받고 비판받아야 돼요. 민주주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다음날 기자회견 열어서 민주주의는 하지 맙시다. 민주주의 쓰레기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실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매장당하겠죠. 당신 무슨 나치야? 파시스트야? 이렇게 되겠죠. 대신 민주주의가 귀찮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란 사실은 정치 혐오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혐오입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조장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 특권이 250개라느니 이런 거를 뭐 유포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치 혐오의 방식이 있어요. 국회를 비난하는 게 가장 손쉬운 정치 혐오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요즘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이어 비난하고 계시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국회 비난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싫으신 겁니까? 정치가 싫은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싫으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혐오인지 정치 혐오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싫은 거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재밌는 거는요. 이 정치 혐오 기사를 가장 많이 써대는 신문이 어딜 것 같습니까? 조중동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연이어 맹비난할 때 조선일보 이런 사설 씁니다. 대통령의 국회 비난 도가 지나쳤다. 조선일보 이런 사설 씁니다. 동아일보도 그런 사설 씁니다. 그런 비판 칼럼 싫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성장해온 신문입니다. 정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정치 혐오, 민주주의 혐오 이런 거 잘 안 해요. 제일 정치 혐오 기사를 많이 쓰는 신문들은 의외로 경제신문들입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권력들은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하고 긴장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당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굉장한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1980년대 한국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 열기가 강했던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를 정말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볼 때 미국 사회는 그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체제였거든요. 여기 사진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아니 미국의 젊은이들 볼 때 인종차별이 지금 이 현대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인종차별, 부당한 베트남 전쟁, 그리고 너무나 권위적인 어떤 기성질서. 저는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에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거고요. 밑에는 반전집회,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반전집회하는 거고요. 위에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들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어 했습니다. 온갖 혁명적 방식으로. 그래서 막 데모를 저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거는 이제 대학을 점거를 많이 하죠. 점거 농성 같은 걸 하는 거죠. 대학을 점거하는 겁니다. 뭐 유럽의 젊은이들도 68혁명 때 대학을 점거합니다. 소르본느 대학 같은 걸 점거하면 유럽의 젊은이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을 부르죠. 자기 점거 농성하는 대로. 뭐 사르트르를 불러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좀 허세인데요, 사실. 저는 좀 그런 거 허세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대학생들도 그 동경대의 야스다 강당을 점거해서 당대 최고의 누구를 부릅니까? 반대, 극우파 논객을 부르죠. 소설가이자. 왜냐면 제일 반대 입장인데 한번 우리랑 맞짱 토론 한번 해보자. 그때 불렀던 게 미시마 유키오. 뭐 최근 신경수 씨 그 소설 표절로 논란이 됐던 극우파 논객. 나중에 할복하는 아주 극우파 소설가인데요. 그 사람 불러서 거기서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약간 허세인데요. 미국의 대학생들도 대학을 점거해서 당대 최고의 사회운동가를 부릅니다. 누굴 불렀냐? 사울 알린스키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범죄학을 원래 대학에서 전공했던 사람인데요. 범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범죄학을 공부하는데 제대로 범죄학을 실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알카포네 갱단에 들어갑니다. 마피아가 돼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실천적 연구를 하는 거죠. 자기의 범죄학을. 그러다가 이제 사회운동가,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운동가가 된 사람입니다. 당대 미국에서 남부에 마틴 루터 킹이 있다면 북부에 사울 알린스키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 사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이 사람을 불렀던 거죠. 왜? 이 미국 사회를 엎어버리려면, 사회를 엎어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은 매번 백전백승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급진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사회운동가니까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알린스키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알린스키 책을 쓴 건데요. 알린스키가 세계적으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언제 화제가 되면 2008년에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누구하고 누가 싸우고 있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버니 샌더스. 화제. 2008년에는 그때 또 화제의 인물이 있었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두 사람이 경선을 할 텐데 흥미로운 건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졸업 논문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힐러리의 졸업 논문이 알린스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 사람의 전략 전술 사상에 대해서 쓴 게 힐러리의 대학교 졸업 논문입니다. 웨슬리대 졸업했는데 오바마가 일했던 처음 시민운동으로 일을 시작하거든요. 25살에 오바마가 일했던 시민운동 단체가 바로 알린스키가 시카고에서 조직했던 시민운동 단체에서 처음 오바마가 사회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당시 이제 캠페인 때 썼던 대부분의 문구들은 알린스키 책에 나오는 문구들을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가장 알린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알린스키가 그 미국의 이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알린스키를 불러놓고 미국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알린스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네처럼만 안 하면 돼. 니네처럼 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 특징이 있었어요. 이 미국 사회를 엎어버리고 싶은 이 20, 30대 젊은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늘 배신하니까. 권력을 멀리했습니다. 권력은 늘 부패하니까.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조직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데 조직을 만들면 위계가 생기니까. 타협을 싫어했습니다. 왜? 타협은 배신이니까. 변절이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인종차별에 타협이 어딨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는데 그 타협이 어딨어? 전쟁은 하든지 말든지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알린스키가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아주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 정치가 중요하다. 조직을 만들어라. 권력을 잡아라. 그리고 약자들의 싸움은 언젠가는 타협하고 또 싸우고 또 타협하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라.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설득했던 거죠. 물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도 아직도 욕을 먹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알린스키는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었죠. 어쨌든 마지막 정리하는 얘기는요. 근데 흥미롭게도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굉장히 그 불만에 가득 찬 삶을 바꿔줄 정치 리더를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바로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실 텐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암살을 당하고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누가 죽였는지. 암살을 당하고 나서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원래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었어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진보파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형의 비극적 죽음의 어떤 후광 효과도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사람이 굉장히 통합적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흑인들도 히스패닉도 노동자들도 백인들도 모두가 지지하는 굉장히 통합적 정치를 지향했다. 아주 강력한 미국 역사상 오바마가 출연하기 전까지 가장 열광적인 정치 캠페인을 했던 정치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파들이 이 로버트 케네디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걸죠. 근데 어쨌든 형처럼 비극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암살당합니다. 형제가 다 암살당해요. 암살을 당했죠. 미국 민주당 내 보수파가 이제 잘 됐다 싶은 거죠. 왜냐면 안 그래도 진보적 후보들이 막 승승장, 유진 메카시나 로버트 케네디 같은 진보적 후보들이 자꾸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미국 보수파들이, 민주당 내 보수파들이 아주 보수적인 후보를 이제 그냥 지명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시민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쫓아가죠. 그 전당대회에서 안에서 대의원들이 맘대로 유진 메카시나 로버트 케네디 어떤 이 진보적인 어떤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러 갔는데 미국 민주당이 경찰을 동원해서 다 폭력적으로 진압해 버립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두들겨 맞고 거기서 뭐 다 두들겨 맞고 끌려 나가고 다 감옥에 가죠. 이게 생중계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희망은 암살당하고 자신들이 한 10여 년을 몸을 바쳤던 운동은 이렇게 소진되고 있고 자기들이 민주당은 자기들을 배신해버리고 심지어 폭력으로 진압해버리고 그래서 알린스키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알린스키한테 반쯤은 항의하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당신이 정치가 중요하다 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후보를 지지했고 정당의 조직이 중요하다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과 함께 했고 했는데 결국 다 배신당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알린스키가 그 통곡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가득 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알린스키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3가지를 해라. 첫 번째, 울어라. 통곡의 벽을 쌓고 울어라.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통곡의 벽을 쌓고 방에서 울죠. 세상을 한탄하고 냉소하고 우는 거죠. 울분에 가득 차서 울어요. 물론 미국이니까 마약을 하면서 울었겠죠. 그렇게 울죠.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알린스키는 두 번째 선택, 미쳐라. 그리고 즉각 폭탄 테러를 시작해라. 이 분노, 세상에 너무나 불합리한 이 분노에 대해서 그래 폭탄 테러로 저항해라.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너희 곁을 떠날 것이고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이 68년 이후로 로버트 케네디 암살 이후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웨더맨이라는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폭탄 테러를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도 68년에 전공터 학생운동이 망하고 적군파를 만들어서 폭탄 테러를 시작하죠. 독일 젊은이들, 유럽 젊은이들도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폭탄 테러를 시작합니다. 다 실패했죠. 극자적인 어떤 거로.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결국에 두 번째도 어차피 안 된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결국 이거밖에 없다. 세 번째 알린스키가 얘기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직해라. 니네가 밑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직해서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전당대회 밖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을 것이 아니라 니들이 대의원이 돼서 그 안에서 니들이 권력을 잡아라. 세 번째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풀뿌리 조직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교회에서 또는 정당 조직에서 자기 조직을 조직하기 시작하죠. 68년도 이후에 10년, 15년, 16년, 17년을 조직을 합니다. 우리가 2008년에 미국 최초로 당선된 흑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기억을 하시는데 1985년에 이미 미국의 주요 대도시와 주에서 흑인 주지사나 시장들이 대거 출연했었습니다. 이 사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는데 시카고의 최초의 그 시카고시의 최초의 시카고시 시장이 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오바마가 제일 존경하는 시장인데 제가 지금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이러지? 어쨌든 이 사람이 최초의 그 흑인 시장입니다. 시카고시 최초의 흑인 시장. 너무나 사랑받던 시장이에요. 히스패닉, 흑인,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의 희망이었던. 이걸 당선시켜낸 겁니다. 68년에 로버트 케네디 암살 이후에 절망했던 젊은이들이 결국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자신들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너무나 사랑받던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하고 이제 과로사로 죽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예, 맞아요. 헤럴드 워싱턴. 네, 맞습니다. 헤럴드 워싱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제가 깜깜한 헤럴드 워싱턴인데요. 이 사람이 그 너무나 사랑받는 시장인데 이 시카고에서만 일했던 게 아니고요. 당시 80년대 중반에 대통령은 레이건이었지만 공화당이었지만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의 히스패닉이나 흑인 시장들이 진보적인 주지사나 시장들이 대거 출연했었던 겁니다. 이 헤럴드 워싱턴 시장이 있을 때 시카고시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진보적인 시장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때 25살의 한 청년이 시카고에 와서 처음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헤럴드 워싱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했던 거죠. 저 사람도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희망을 걸까? 정치인일 뿐인데. 정치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 25세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헤럴드 워싱턴이 과로사로 죽잖아요. 죽고 마치 여러분 2009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물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시카고의 시민들이 이 헤럴드 워싱턴을 추모하는 이 물결을 이룹니다. 이 젊은이가 25세 젊은이, 정치를 혐오하던 25세 젊은이가 헤럴드 워싱턴의 장례식에 슬퍼하는 진보적 시민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일기장에 이렇게 쓰죠. 내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는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의 기존의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시카고를 떠나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을 합니다. 5년 만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청년이 헤럴드 워싱턴의 죽음을 지켜본 25세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30이 넘은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시카고시에서 주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 연방 상원의원이 되고 2008년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헤럴드 워싱턴의 그 장례식을 지켜보던 그 젊은이가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럼 시계를 돌려봅시다.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의 죽음에 절망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십몇 년을 고향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조직해서 헤럴드 워싱턴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것이 헤럴드 워싱턴의 죽음 이후에 이걸 지켜보던 한 25세 젊은이가 권력과 정치와 자기 삶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결국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대통령, 제국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겠죠. 굉장히 다르겠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기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민주주의나 정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 싸움을 해 나가는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제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정치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버니 샌더스나 또는 캐나다의 트리도 같은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의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뭐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에서 싸움을 하는 거,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고민 때문에 청년 유니온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정당으로 와서 정치라는 것으로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